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차 장마 후의 비 소식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추수를 앞둔 농작물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번 비 역시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는데요. 농작물 관리, 주변 시설물 관리 미리미리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산과 함께 든든한 겉옷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22도로 전국 낮 기온이 평년보다 7도가량 낮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제 가을로 바짝 다가서는 기분인데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25일 만에 최고 수치라는 소식도 들려오는군요. 환자에게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서울역 일원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었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전국 농업경영인 조합장 협의회, 그리고 농협조합장 정명회 등 9개 조직이 참여한 대규모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하락하고만 있는 산지 쌀값 문제에 대해서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을 정부가 마련하라는 게 이날 대규모 집회의 이유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산지 쌀값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최근 조사치가 이제 8월 25일자 기준인데요. 네.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을 보면요. 20kg 전곡을 기준으로 42,522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10월 5일자 기준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치 이게 56,803원이었는데요. 네.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25.1%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가격 하락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 3차례에 걸쳐서 이게 37만 톤 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다는 점이 지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우려스럽다는 말씀이 2022년산 벼 매입 가격을 정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점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 이때쯤이 되면은 철원이나 여주, 이천 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이나 미국 종합 처리장 등에서 이제 올해산 벼 매입 가격을 정하는 논의를 사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조생종을 주력으로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마다 매입 가격을 정하는데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원 지역 농협에서 올해 벼 때문에 1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벼 매입 가격을 정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역에서 집회가 열리기 전에 지역에서 논을 갈아엎는 일도 벌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전북 김제시의 이제 농업인 단체 연합회가 정부의 쌀값을 보장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26일에도 전남 영암에서 벼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특히 영암 같은 경우는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 개정, 그리고 구곡 전량 시장 격리,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남도청으로 또 이동해서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곧 수확기인데 아직 산지 농협에 2021년산 구곡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과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벼 가격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떨어진 상황인가요? 영암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친환경 쌀 주요 재배 단지로 이제 유명한데요. 네. 이게 조국 그러니까 벼를 기준으로 가격이 지난해 매입 단가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PC 그러니까 이제 미국 종합 처리장을 말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농협들이 농민들에게 매입을 해놓은 벼를 매입을 또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전년 매입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니까 벼를 가지고 있는 농협 입장에서도 이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미국 종합처리장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굳이 2021년산 구곡을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벼를 가지고 있는 농협 입장에서도 팔면 손해인데 네. 이 신곡을 다시 매입해야 하니 안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 벼를 도정해서 쌀로 판매하는 곳이 이제 RPC인데 RPC 입장에서는 이 신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구곡을 살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 조곡 가격 그러니까 벼 가격이죠. 벼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남은 구곡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열린 집회에서는 좀처럼 공식적으로 이런 집회에 참여하지 않던 농협 쪽의 조직에서도 대회 공동 주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국회도 이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잉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격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관리법 개정 법률안 이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16일에는 국회 또 소통관에서 서삼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128명 국회의원이 연명에 참여한 성명서, 이 제목이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인데요. 이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류의 성명서가 지난 6월부터 벌써 4번째나 나왔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2021년산 쌀을 최소 10만 톤 이상 추가로 격리할 것, 그리고 현행 5만 톤인 해외 원조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 그리고 국제식량기구가 공고하고 있는 국내 적정 비축량, 이게 8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것을 모두 국내산으로 충당할 것, 그리고 양국관리법을 개정해서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할 것 등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농민단체에서 사실 요구하는 상황과 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열린 집회에서는 어떠한 요구가 또 제기가 됐습니까?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의 요구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농업 생산비 보전, 그리고 구곡에 대한 추가 격리, 신곡에 대한 선제 격리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날 이학구 한능훈 중앙연합회장의 한 말을 들어보면요. 농가 경영 불안 문제는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식품 물가 불안, 그리고 또 식량 안보 악화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작황이 어떨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작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오늘 오후에 통계청에서 벼 재배 면적 조사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 6월에 내놓은 쌀 관측 자료가 있는데요. 네. 원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농경연의 농업관측센터가 논벼를 재배하고 있는 표본농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년에 비해서 모의 생육 상황이 좋다 이런 답변이 다수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태풍이나 병해충에 의한 큰 피해가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농민단체에서는 수확기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9월 중하순에는 2022년산 쌀 수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해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문이 있었고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조속하게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는 정부의 공공 비축 물량도 10만 톤 정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대책이 늦게 발표되면 안 된다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요구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확기 전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해처럼 이게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조사치가 나온 후에, 그러니까 11월이나 되어서 이 조사치가 나오는데요. 네.
그때 이후에 상황을 보고 시장 격리 물량 등을 정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쌀 소비 감소량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과잉 생산량이 적게 추정된다든지 하면 2021년 산쌀과 같은 문제, 이게 2022년 양곡연도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제 새 비전 선포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도 뭐 벼 재배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5가지 전략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튼튼한 식량주권 강화였습니다. 이 튼튼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의 쌀 중심 생산 기반 조성에서 밀과 콩과 같은 쌀 이외의 곡물 작업으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기존의 쌀농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이 시설 자체를 밭농업도 같이 겸용이 가능한 농지를 범용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농지 범용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 범용화 사업이라는 거는 농원에서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논 하부나 옆쪽에 이렇게 해서 배수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네. 이게 물을 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밭작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또 식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다시 네네. 논으로 전화해서 벼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추진되려 하다가도 뭐 태풍 등으로 인해서 벼 생산량이 감소되면 중단되고 네. 생산량이 또 크게 늘면은 다시 시범 사업이 추진되다가 쌀 생산량이 또 감소하면 중단되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유는 이게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논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좀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소식부터 볼게요. 국민의힘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체할 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와 함께 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당장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당원 개정을 위한 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 소집 권한을 가진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신임 이재명 지도부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 문 밖으로 나와서 맞이했고 이 지지자들에게 함께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친문과 친명은 다르지 않다며 갈등이 생기는 1%까지 품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첫 회의에서 실용적 민생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는데 이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대신 여야 지도부 면담이라고 칭한 뒤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알려졌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대표 취임 첫날부터 섬뜩하다라며 경찰의 정치적 행태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문위원 질의에서는 오석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이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내렸던 판결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석준 후보자는 이 결과적으로 이 해당 판결로 이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라며 나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석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이 장녀 부부에 빌려준 돈을 누락했다가 바로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사과했고요. 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정상 신고했고 허위로 신고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군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350.4원으로 마감이 돼서요. 네. 지난 금요일보다 무려 19.1원이나 올라갔습니다. 이 환율이 급등한 것은 지난 주말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 발언의 영향 때문이라고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두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작년 말만 해도 그 1달러에 1,100원대였던 환율은 지난 6월에 1,300원을 넘어선 뒤 다시 두 달여 만에 1,35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당장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이어서 이 도시가스 요금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가스공사와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전기요금도 10월에 오를 예정이어서 공공요금이 물가의 부담을 더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N번방의 존재가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요? 네, 3년 전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이 성범죄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드러나 이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박사방 조주빈 등 이 주범들이 3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까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N번방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KBS와 이 N번방을 고발한 추적단 불꽃의 일원이 함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미성년 아이들이 강제로 찍은 듯한 이 성착취물 영상, 특히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피해자들 몸에 특정인의 별칭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피해자는 특정인으로부터 악랄한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특정인은 이 고정된 대화방이 있었던 N번방 박사방과는 달리 이곳저곳에서 수도 없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는데요. 예. 이 N번방이나 박사방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번에는 보다 과감하게 이 성착취물을 유포해가면서 인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정인은 2020년 즉 조주빈 문여국이 구속될 즈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등장한 대화방은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30개가 넘었고요. 이 방들 사이에선 일종의 서열이 존재했으며 이 어떤 서열의 방이냐에 따라 공유하는 영상의 수위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또 이 대화방 안에서 공유된 영상은 그 일베 등에서도 유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 특정인과의 그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아동 성착취물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누워있는 영상이 유포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 사진이었는데요. 네.
충남 홍성군의 모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한 중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 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옆에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좀 황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6일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12초 길이로 올라왔는데요. 몇 시간 만에 6만회 넘게 조회가 됐습니다. 이에 교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상 속의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인지했지만 이 수업 진행을 위해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교 측은 문제의 영상을 올렸던 학생이 4시간여 뒤 스스로 영상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상이 급속히 확산된 뒤였습니다. 또 이어서 그 윗옷을 벗고 수업에 참여한 이 같은 반 남학생의 모습 등의 영상이 또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지역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고요. 관련 학생 3명을 상담실 등에 분리 조치했고 조만간 교권보고위원회를 열어서 교권 침해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감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광산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경북 봉화군의 한 광산 갱도에서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해당 광산은 납과 아연 등 광물을 캐는 곳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지하 90m 갱도에서 작업하던 광부 4명 중 2명이 토석 더미에 매몰이 됐습니다. 이 한 명은 부상을 입은 채 구조가 됐지만 나머지 1명은 실종이 됐었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장비 20여 대 그리고 구조견을 투입해서 사고 6시간 만에 이 실종됐던 60대 광부를 찾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네. 이 산업자원부는 광산 안전법에 따라 광산 내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인데요.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와 이 작업자들을 상대로 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142명이었습니다. 전날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000여 명 정도, 그리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8,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또 일요일 발표에서 5만 명 미만의 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4주 만에 있는 일입니다. 네. 다만 위중증 환자는 597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는 49명이었습니다만 연일 60-70명대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크루즈 선박에서 이제 음식들도 드시는데 크루즈 선박 안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고요? 네, 그 1박 2일 동안 이 부산의 명소를 관광하는 크루즈 선박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해당 크루즈는 1박 2일 동안 광안대교와 태종대 등 부산의 명소를 관광하는 선박인데요. 지난 주말 276명이 탑승을 했는데 크루즈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승객 8명이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이 중 5명은 밤사이 해경 구조정을 타고 육지로 긴급 호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이 구토와 설사, 복통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더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부산시가 확인한 환자가 2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들은 저녁 뷔페 메뉴에 있었던 생선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크루즈 선사 측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했던 승객들에게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급했고 또 탑승객 전원에게 50% 승선 할인 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큰 홍수가 발생했다고요? 네,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홍수로 도로가 가라앉고 다리가 붕괴됐으며 주택은 속절없이 무너졌는데요. 이 파키스탄 당국은 보트와 군용헬기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거센 물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파키스탄은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이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평균보다 최대 7배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이에 사망자는 300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해 1000명이 넘었고요.
또 67만 채의 주택이 파괴됐고 모두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15%에 달합니다. 이 경제난까지 겹친 파키스탄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 파키스탄에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여 원을 인도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 이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이 어제 새벽 일본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이 숙적 일본을 만나서 한때 10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 막판에 역전에 성공하면서 77대 73, 이 4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 우승이고요. 이 방성윤 선수를 앞세운 2000년 대회 이후 무려 22년 만에 정상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팀은 한 점 차 승리를 거둔 개최국 이란과의 8강전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펼쳐왔는데요. 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중국과의 4강전에서는 강동희 전 감독의 아들 강성욱 선수의 26득점 활약으로 19점 차의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190cm의 슈팅가드 이주영 선수는 대회 MVP와 득점왕 베스트 5까지 차지를 하면서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밖에 지금 비 오죠? 네. 오시는 길에 비 좀 많이 왔어요? 집에서 나왔을 때는 꽤 내렸는데 지금 좀 잦아졌습니다. 네, 하루 종일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텃밭에 어떤 작물을 좀 심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부터 심어야 할 가을 작물 가운데서 시금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네, 예. 시금치는 씨앗의 모양을 보면 예. 도깨비 모양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뿔을 달고 있는 것과 네. 동그란 씨앗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먼저 뿔을 달고 있는 시금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뿔을 달고 있는 뿔 시금치라고 하는데요. 네. 동양계 시금치가 이런 모양입니다. 신안군에서 유명한 섬초라든지 네. 포항에서 유명한 포항초, 이 모든 것이 이 동양계 시금치입니다. 이런 동양계 시금치는 잎사귀도 매끈하지 않고 네.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톱니처럼 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네. 생긴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그 동양계 시금치는 잎사귀 모양이 좀 톱니 같은. 그럼 동그란 씨앗은 어떤 겁니까? 반면에 이제 동그란 씨앗은 서양계 시금치라고 하는데요. 네. 매끈한 잎 모양을 하고 있고요. 섬초와 포항초를 시금치 중에서 이렇게 으뜸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좀 주로 동양계 시금치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좀 씨앗이 뾰족해서 파종할 때 이렇게 씨앗끼리 서로 이렇게 엉켜서 일이 많아지군요. 네, 파종하기가 힘들어져서 예. 요즘에 그 농자재상에서 파는 씨앗 종류는 이렇게 좀 갈아서 동그랗게 파종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종자를 사실 구입하실 때 동양계 시금치인지 서양계 시금치인지 씨앗 포장지 뒷면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네. 뒤에 있는 포장지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시금치 참 많이들 드시는데 김밥에도 더 넣어 드시고 원산지가 어딘가요? 원산지가 서남아시아 파른국이라고. 파른국이요? 예, 옛날 나라 이름이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파른국. 네. 네, 파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파릉이라고 불렀고요. 조선 선비들의 글 속에서 네. 잎의 모양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이렇게 예뻐서 옷깃을 장식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쌈이나 나물 네. 국거리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나물 잡채 만들 때 꼭 사용하거나 하는데요. 네. 추석 차례상이나 설 차례상 때쯤이면 또 귀한 것이 또 이 시금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이 시기에 시금치가 왜 귀합니까? 네, 왜냐하면 한여름 파종해야 추석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요. 아하. 네, 또 추운 겨울에 또 보온을 해줘야 또 설 차례상에 맞출 수 있는데 네. 추운 날씨나 아주 그 뜨거운 날씨에서는 좀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금치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에서 잘 자라고요. 네. 이맘때 파종을 해서 초겨울에 수확을 해서 먹고 또 남은 것은 노지에서 월동을 시킨 다음에 이듬해 봄에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봄에 파종하는 작물들도 많은데 그거 봄에 파종하면 안 됩니까? 봄에 파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 봄에 파종하면 대신에 시금치가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놔뒀다가는 다 꽃대를 올려서 늦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가을에 성장한 시금치가 뿌리 쪽에 양분을 비축해서 로제트 형태로 이렇게 땅바닥에 바싹 붙어서 추위를 견딥니다. 네. 추운 곳에서도 잎은 얼어서 노랗게 변하더라도 겨울을 이기고 또 봄에 다시 새 잎이 돋아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혹시 시금치가 잘 자라는 토양이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시금치는 서남아시아 원산지와 같은 토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밭의 환경이 산성이 아닌 중성에 가까워야 잘 자랍니다. 텃밭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 땅을 좀 이렇게 파보면 지렁이가 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렁이들은 산성 토양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렁이가 있다면 시금치를 파종해도 좋을 정도의 토양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렁이를 보고. 네. 지렁이가 없다면 지렁이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지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면 제거름이나 석회거름, 계란 껍질 곱게 부순 것을 뿌리고 흙과 잘 섞어준 다음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파른국 얘기하셨잖아요. 네. 페르시아 쪽이라고 하네요. 네, 찾아봤는데 네. 얼마나 또 빠르게 또 서비스를. 감사합니다. 시금치가 대부분의 작물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작물들은 토양 내에 있는 곰팡이, 버섯, 효모균과 같이 토양 안에 사는 미생물들과 함께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작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이들 토양 미생물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양 미생물들은 토양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미네랄들을 작물에게 가져다주는 서로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를 그렇죠. 맺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금치는 이들 토양 미생물과 공생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죠? 따라서 밑거름을 충분히 해서 밑거름의 힘으로 재배하는 것이 시금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금치 파종을 해볼까요? 네,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물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담궈뒀다가 파종하면 발화율이 일정해서 좋습니다. 또 넓은 이랑을 이제 만들어서 줄뿌림으로 씨앗이 겹치지 않게 파종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이렇게 떡잎이 먼저 나오는데요. 떡잎 나오는 모양이 마치 만세를 부르고 나오는 것처럼 팔을 뻗고 있군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잎들이 이제 또 이제 본잎이 나와서 서로 겹치게 되면 솎아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남길 포기들은 15에서 20cm 정도로 유지를 해주면 좋고요. 네. 시금치는 심어서 40에서 5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고 또 월동 후에 또 다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월동 후에는 웃거름을 작물 주변에 이렇게 충분히 줘서 성장을 시키면 3주 정도 만에 수확이 또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뭐 빠르게. 네. 그 시금치가 은행나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시금치는 은행나무처럼 암구루와 수구루가 따로 있습니다. 네. 해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봄이면 꽃대를 올려서 6월경에 씨앗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암구루는 씨앗을 달고 나오고요. 그 씨앗 끝에 이렇게 꽃이 이제 피어 있습니다. 수구루는 이제 꽃가루를 우리 송화가루 날리듯이 노란 꽃가루를 날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씨앗이 맺히면 너무 노랗게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 초록빛이 남아있고 약간 노릇할 때쯤에 베어 말려서 씨앗을 수확해야 발화율이 좋아집니다. 시금치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금치 농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은 수확이 빠른 만큼 밑거름만으로 키운다는 거 그리고 밑거름을 충분히 줘야 하고요.
그리고 벌레나 병이 별로 없는 쉬운 작물입니다.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하는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농사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농사 도전해볼 만하다는 관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질문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8273번님. 고구마 줄기가 무성하게 잘 자라서 몇 번 따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러면 고구마가 많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네. 고구마 줄기가 잎들이 서로 겹치면 네. 서로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잎들이 많이 겹쳐 있는 고구마 줄기에서는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아니면요? 고구마 줄기가 너무 무성하지 못하면 남겨야겠죠, 아무래도. 적당히 네. 예, 뭐든지 그 고구마 줄기 맛있어서 좀 어쩔 수 없이 뜨셨나 본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8765번님, 늙은 호박을 만들려면 시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늙은 호박을 만들려고 놔두면 애호박은 많이 안 열릴까요? 네. 지금부터 이렇게 늙은 호박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늙은 호박을 만들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애호박은 상대적으로 좀 덜 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애호박은 좀 덜 열린다고 합니다. 3646번님, 주말 텃밭이지만 정작 토 일은 안 하고 주중에만 새벽부터 나와서 들여다보고 제초하고 합니다. 고추에다가 목초액 뿌려주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병충해 방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비가 그칠 때마다 이렇게 목초액을 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희석 배율을 500배 정도로 반드시 지켜서 이렇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배율을 잘 지키시라는 말씀이었고요. 3676번님, 서리태콩이 장마에 쓰러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이 콩이 쓰러지면 아무래도 이 콩꼬투리가 달릴 때 이렇게 네. 땅에 끌리기 때문에 썩기 쉽고요. 아이고. 그래서 좀 일으켜 줘야 되고요. 그때 일으킬 때 뿌리 쪽을 좀 밟아줘서 단단하게 뿌리가 자리 잡도록 해줘야 합니다. 2399번님, 안녕하세요. 8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발코니에 상추를 잘 자라게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네. 도시에서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해봤는데. 네. 보통 이제 베란다라고 하죠. 네. 베란다에 있는 창문들이 UV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햇빛을 원활하게 받지를 못해서 웃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창문을 좀 열어주고 네. 자연의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주면 노지에서 기르는 것처럼 똑같이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8937번님. 관장님, 텃밭에 심은 생강이 띄엄띄엄 가장자리를 띄우고 자라고 있어요. 한쪽으로 옮겨 심어도 될까요? 옮겨 심을 때 주의할 점 부탁드립니다. 생강이 많이 심으셨는데 아마 좀 죽고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뿌리 작물들은 옮겨 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사이사이 좀 비어 있는 자리가 힘드시면 그쪽에다 이제 파라든지 아니면 가을 작물들을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작물들을 옮기면 안 된다는 관장님의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253번님, 양파나 배추 등은 밭에서 그대로 갈아 엎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수확기를 앞둔 벼를 그렇게 한다는 소식 처음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그런 가격 비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940번님, 오늘 제 생일이라고 아들과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도 끓이고 고기전도 했네요. 세상에,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크다니 오늘 하루 너무너무 뿌듯 행복합니다. 5636번님, 저는 아침만 되면 힘이 솟습니다. 아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침은 살아있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마다 행복하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오늘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아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웰빙 혼합 작곡 세트 3253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은 0940번님, 5636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